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너 미쳤니? 이제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꾸나. 불같이 화가 난 스위스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게 못마땅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지나 슈미트입니다. 저희 가문은 스위스에서 중세시대 때부터 권력과 영토를 통제했던 귀족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높은 직위의 군인이셨고 스위스 전반의 정치와 행정에 권위 있는 가문의 집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고물가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이제는 귀족 가문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을 만큼 무색한 세월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문은 주요 가문들과 연계되어 아무하고나 만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이런 게 말이 안 되지만 스위스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다들 이걸 의식하고 산답니다. 저희 집안은 이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요. 그래도 다들 우리는 기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물론 저도 집안에서 정해둔 약혼자가 있고요. 그러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스위스에서 대학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이 아닌 아시아의 작디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버지는 아시아를 가보신 적도 없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6.25 전쟁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네요. 언니가 그 당시 유학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노발대발하셨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가문의 먹칠을 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와 맞서 싸웠죠.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언니가 이겼어요. 언니는 한 달가량 유학 준비를 한 후 한국으로 떠났죠.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후에 언니가 집에 왔는데 한국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며 한국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건 절대 허락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멀리서 온 손님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절대 허락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엉엉 울며 스위스에 있는 열흘 내내 집을 오갔지만 언니라면 껌뻑 죽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울고불고 식음을 전폐하며 아버지를 졸랐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결혼을 하면 절대 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언니는 매우 슬퍼하며 그 한국 남자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도 언니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언니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언니를 만나러 가지는 못했어요.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몇 달 뒤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중국으로 와달라고 했고 중국에서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들을 다 들었죠. 우리 자매는 만나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 작년부터 아버지가 식사만 하시면 토를 하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스위스의 큰 병원을 갔고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생활습관도 올바른 성실하고 멋진 분인데 말이죠. 저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 6개월이 흘렀고 아버지 병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죽기 전에 언니를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해외를 가시냐고 언니를 오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던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죽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고 최대한 의사와 상의하고 위험 상황 대처 방법을 익힌 후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 달 전에 전화로 언니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놓고 출발했죠. 출발 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고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안한 나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K-팝과 BTS 등을 통해 대충 발전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극구 반대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한국은 지금 매우 선진화된 나라이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못 믿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아버지가 숨을 힘들게 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힘드시냐고 여쭤보니 일단 좀 어디 누우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니 랩존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니 누워서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쭉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좀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 1시간 가까이 누워 계시더니
호흡이 돌아오셨고 좀 편안해지셨다고 하셔서 밖으로 나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한참 동안 지켜봐 주시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공항 직원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공항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에게 공항이 꽤 좋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생기 있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생각했던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니 언니와 형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부를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언니와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로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저도 덩달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부는 훤칠한 키에 잘생기셨더라고요. 케이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멋있었어요. 언니가 왜 그토록 아버지 뜻을 어기며 한국까지 왔는지 형부를 가까이서 보니 이해가 됐어요. 형부는 공항을 나오는 내내 아버지를 부축하며 계속 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툰 영어로 아버지께 계속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처럼 보여보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신 날부터 한 달 동안 어학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네요. 영어로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위해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외모처럼 마음도 참 훌륭한 형부네요.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이죠. 형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니가 형부 칭찬을 많이 하더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공항 밖에 대기해놨던 자동차를 타고 언니 집으로 출발을 하였어요. 형부가 운전을 하는 차는 엄청 넓고 편했어요. 의자도 뒤로 다 젖힐 수 있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형부가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하는 차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시트도 편안한 거로 바꾸고 실내도 엄청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차는 난생 처음 타보신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성인인 제가 일어서도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천정에 차 안에 냉장고도 있고 형부가 아버지 드시라고 냉장고 안을 꽉 채워놨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신 형부네요. 아버지는 이 차가 한국 차라는데 더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전쟁이나 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차량들도 만들고 있다니 놀라셨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아파트에 사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시스템인 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 사냐고 하시면서 너무 갑갑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이런 데서 살았냐고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닭장 같아 보인다고 할까요? 스위스에선 볼 수 없는 형태의 주택이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이런 건물 안에 이런 넓은 집이 있을 수 있냐며 감탄하셨어요. 언니 집은 매우 넓은 평수이며 안마의자, 에어컨, 엄청 큰 TV 등 없는 게 없었어요. 형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안마의자에 눕혀드렸어요. 아버지는 20분 정도 지나니 거기 위에서 쿨쿨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도 하시고 안마의자가 엄청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시고 난 다음에 저도 누웠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언니네 집 갈 때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형부의 어머니가 오셔서 잡채와 불고기라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외국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손수 차려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아버지께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도 너무나 잘 드셨어요. 식사를 한 후에는 소화에 좋으라고 매실로 된 차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매실을 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소화에 좋다고 하니 프랑스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언니네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언니는 아버지께 자기가 제일 좋았던 곳이 속초라는 곳이며 바다를 보며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거기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속초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TV가 갑자기 켜지더니 거기에 언니의 어린 시절 생일 파티와 아버지와 마당에서 뛰어노는 사진 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큰딸 너무 이뻤다며 보시면서 연신 감동하셨어요. 이건 형부의 선물이라고 하네요. 형부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만든 영상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며 형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형부의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우리 딸 끝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든든한 형부가 곁에 있는 언니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형부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속초로 향해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형부는 언니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차에서 나오게 해서 그 노래를 아빠와 제가 같이 따라 부르며 즐겁게 목적지로 갔어요. 형부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형부와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 도중에 언니가 출출하다며 휴게소를 들렸다 가자고 했어요. 언니는 휴게소에 다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언니를 만나러 갔던 중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언니에게 그냥 목적지 가서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자니까 언니가 한국에 와서 휴게소를 안 가면 좋은 볼거리 하나를 놓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중국에 출장을 가서 회사 사람들과 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회사 동료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해서 휴게소 나오기를 엄청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는 가도 가도 안 보이고 갑자기 한적한 도로에 차가 정차하더니 내려서 볼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려서 각자 풀숲 같은 데로 들어가서 볼 일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도 휴게소가 발달되거나 깨끗하진 않지만 중국은 정말 심했어요. 허허벌판에 내려서 볼 일을 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급하지 않아서 꾹 참았지만 저희 회사 동료는 어쩔 수 없이 숲까지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한 듯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풀숲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 장면이 생각나서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나 싶어서 휴게소가 있다고 해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휴게소 입구에 들어가는데 무슨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차도 엄청 많았고요. 건물을 보니 좀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내려서 각자 화장실을 갔어요. 언니와 화장실을 가는데 언니가 돈도 안 내고 화장지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결제했냐고 물으니 언니는 한국은 화장지도 다 무료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안은 반짝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계속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소하시는 분 같은 분이 계속해서 세면대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청결의 비결이 거기에 있더군요. 화장실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옷을 파는 곳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에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는 스타벅스라든지 KFC 같은 건 있는데 휴게소가 굉장히 작고 화장실도 유료이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신기하게 쳐다봤죠. 언니가 왜 휴게소를 들려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휴게소를 본받아서 휴게소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식 휴게소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먹을 걸 주문했어요. 주문하는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형부가 능숙한 솜씨로 키오스크에 서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카드를 넣고 간단하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키오스크 앞에 쭉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기다리며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참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보면 환한 얼굴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인사도 해주고 엄청 친절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인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부에게 도대체 자기가 알던 한국은 뭐였냐며 한국을 무시했던 걸 시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솔직히 스위스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인 것 같다고 인정까지 하셨죠.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신기해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김밥과 라면이라는 것을 먹었어요.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밥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고소한 향이 났어요. 엄청 고소하고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조화가 잘 되어서 그런지 맛있었어요. 라면은 좀 매웠지만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후루룩 먹었어요. 배도 고팠겠다. 맛도 있겠다. 얼마나 후다닥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욕심을 내서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해질 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부에게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고 말하니 형부가 일어나서 바로 약을 사오더라고요. 휴게소에 약국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죠.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걸 갖춰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 활명수라는 거를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부룩함이 없어지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가고 배도 채웠고 커피도 한잔 했으니 다시 속초로 출발을 하였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연결되는 지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신기했어요. 도로들도 널찍하고 톨게이트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차들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프랑스 톨게이트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꼭 멈춰서 안전바가 올라가야 갈 수가 있어서 차가 몰리는 날이면 엄청 막혔거든요. 한국은 그 속도 그대로 통과하니 좋더라고요. 한국 고속도로는 터널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터널 안에 색다른 조명들을 해놔서 그거 보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한국은 땅이 좁고 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터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형부의 부드러운 운전으로 목적지인 속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시는 내내 차에 편하게 누우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도착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기분도 좋아 보이셨고 신나 보이셨어요. 언니는 여행하는 내내 아버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언니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못한 게 너무 미안했는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속초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굴 요리를 언니가 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굴 파는 곳으로 갔어요. 형부가 말하길 사실동에는 굴이 안 나고 남해를 가야 한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굴을 좋아하시니 굴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굴을 파는 식당에 가서 굴과 생선 요리들을 시켜서 먹었어요. 스위스에서는 굴을 와인식초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 한국에서는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으면 먹을수록 달짝지근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꽤 잘 드시더라고요.
굴을 실컷 먹고 나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언니와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뭔가 소원을 비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언니는 아버지한테 기대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소원은 같은 거였겠죠. 저는 뒤에서 그걸 지켜보며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아버지 뒷모습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가워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와 언니와 많은 얘기를 하며 추억을 쌓기로 속으로 다짐했죠. 여행하는 내내 저희는 정말 많은 사진을 남겼고 서로 그리워했던 만큼 서로를 많이 위로했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고 형부는 속초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나갔다 오더니 닭강정이라는 것을 사왔어요. 서로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먹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단맛과 짠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다가 또 먹고 또 먹고 정말 끊을 수가 없는 맛이더라고요. 결국엔 다 먹었네요. 서울에서 며칠 더 있어야 하니 형부 보고 하나 더 사가자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한 상자를 더 샀어요. 그렇게 우리의 속초 여행은 끝이 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오시며 전자제품들을 잔뜩 사주었어요. 한국은 이런 것들이 스위스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꽤 고가 제품들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언니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언니와의 시간을 다 잃었다며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보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전쟁이랑은 상관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거쳤지만 매우 발달된 나라이고 모든 생활 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다며 한국 여행을 마치고 조만간 언니와 형부가 스위스로 올 날을 기다리며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여행 후 스위스로 돌아와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고 한국이 매우 좋은 곳이라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내내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